매년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이에 2016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어린이, 교통약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시속 50km로 충돌하면 72.7%, 시속 30km로 충돌하면 15.4%로 속도가 줄어들수록 피해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63.6%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도가 줄면서 교통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어도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고요.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도 대구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 순환도로 등은 현행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km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해 시속 40km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습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km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당장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거죠?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골든타임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도심 속에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일부 운전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긴급 차량에 어떻게 길을 터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방 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좁은 일방 통행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 상황에 맞게 이동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편도 1,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로 피해 서고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로에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일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께서는 잠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신호를 더 기다리는 2, 3분 동안 긴급 차량이 2~3명 이상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배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길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2,000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자원 재활용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각종 의약품. 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기간 내에 먹지 못했거나 상비약을 오랜 기간 방치해 버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2018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쓰레기통, 변기, 하수구 등을 통해 의약품을 처리한다고 답했는데요. 약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수질과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약의 항생제 성분으로 동식물 유전자 변이 혹은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등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먹다 남은 약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오래된 약은 폐기하기 쉽게 종류별로 모은 다음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요. 그럼 종류별로 약 버리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알약은 포장된 비닐, 종이박스, PTP 케이스를 제거해 내용물만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은 뒤 약국이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가루약은 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따로 뜯지 말고 가루약끼리 모아서 그대로 가져다 주세요. 물약은 가급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버려주세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스프레이형이나 연고, 안약 등의 특수 용기에 담긴 의약품은 따로 모아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링거제나 주사기, 그리고 한약 원자재는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유기견에 진한 폐의약품은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방받은 약은 그때그때 복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기한과 개봉 날짜를 메모해 정리해두면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습관,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실천해주세요.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생활 곳곳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이 미니멀 라이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 버리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미니멀 라이프는 시작됩니다. 물건을 처분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연습도 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1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 등은 과감하게 버리고요. 아직은 사용 가능한 물건이라면 중고장터에 판매하거나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다시 생각해보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순간의 충동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중복된 상품을 사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정리정돈.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가졌다면 그 물건들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정리정돈해주세요. 물건을 찾는 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들의 정돈 동선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수납해주세요. 물건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전부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꼭 필요한 물건을 남겨두는 것을 추구한답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찾는 미니멀 라이프, 하나씩 노력해 볼까요? 성공적인 미니멀 라이프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두꺼운 코트와 패딩 점퍼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겨울 아우터는 여름 옷에 비해 부피가 크고 두껍다 보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겨울 옷을 잘못 관리하면 보온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모양이 변형되는 등 쉽게 옷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 소재의 특성을 파악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꺼운 겨울옷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패딩은 자주 세탁하면 보온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체 세탁보다는 오염된 부분만 부분 세탁해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오염되기 쉬운 소매나 화장품이 묻는 목 부분은 티슈나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 가볍게 두드려서 닦아주고, 오염이 심한 부분은 미온수에 중성 세제를 풀어서 칫솔로 살살 문질러 손 세탁해 주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전체 세탁을 할 경우에는 테이프 클리너를 이용해서 겉면에 붙은 먼지를 제거하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 뒤집은 후 세탁망에 넣어 세탁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제는 중성 세제를 이용하고요. 세탁 코스는 울 코스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탈수는 최대 3분이 넘지 않게 짧게 해주시고요. 건조 시에는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평평하게 펴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면 됩니다. 건조 후에는 빈 페트병을 이용해서 패딩을 톡톡 두드려서 충전재 공기층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이 지나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패딩 숨이 죽지 않도록 한두 번만 접어서 리빙박스나 종이 가방에 눕혀서 보관해 주세요. 이때 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패딩 사이사이 신문지 혹은 방습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요즘 많이 입는 플리스 소재의 외투는 폴리에스터 계열의 직물을 양털처럼 만든 소재인데요. 플리스 소재의 의류는 염속의 표백제 사용은 피하고 30도의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 손 세탁하시면 됩니다. 세탁기를 이용하실 경우 약한 탈수 기능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옷걸이에 걸어 그늘진 곳에서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건조한 후 플리스 제품의 보송보송함을 살리고 싶다면 털이 엉킨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 가볍게 쓸어서 엉킨 털을 풀어주면 됩니다. 보관 시에는 접어서 보관하기보다는 털이 눌리지 않도록 옷과 옷 사이 간격을 두고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코트는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드라이 클리닝 후 옷에 남는 기름 성분은 호흡을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옷감을 상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탁물에 비닐을 벗긴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서 옷에 남은 기름기를 완전히 휘발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 성분을 충분히 휘발시킨 후에는 안 입는 셔츠나 옷 커버를 덮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니트류는 세탁하기 전에 보풀을 제거한 후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보풀 제거기를 활용하거나 눈썹 칼을 이용해서 니트 결을 따라 밀어서 보풀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세탁 시에는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울 샴푸를 풀어준 뒤 3분 정도 담가두고요. 그 후에 손으로 조물조물 손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관 시에는 옷걸이에 걸어두기보다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거나 접어서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니트를 입다 보면 잘못 세탁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형됐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린스를 풀어서 30분 정도 담가둔 후 잘 헹궈서 옷의 결대로 잘 늘려주면 예전처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는 겨울철 의류. 소재에 맞게 겨울옷 잘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포근하고 따뜻하게 입어보세요. 겨울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평소보다 환기를 덜 시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철 밀폐된 집안이나 실내일수록 각종 감염 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코로나19 감염률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엔 특히 환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겨울철 실내 환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방법은 춥더라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3회 10에서 30분씩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모두 열어주는 게 좋은데요.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겨울은 짧은 시간에도 공기순환 효과가 높아 하루 2번 5분 이내로 해줘도 평소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새벽 시간대는 미세먼지가 고여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리 후나 청소기 사용 후, 빨래 건조 시에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청소를 위해 환기를 할 때는 창문뿐만 아니라 옷장문이나 수납장문, 방문 등 모든 문을 열어서 제대로 공기를 순환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를 시켜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게 낫다고 합니다. 또 환기 후에는 공중에 분무기를 뿌려서 미세먼지를 가라앉히고 물걸레질을 한 후 공기청정기를 켜주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의 청소를 게을리하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증가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내외부 청소는 물론 적정 시기에 필터도 교체해주는 게 좋겠죠?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실내 공기 정화식물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스투키는 직사광선에서도 강하고 음지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숯도 공기 중 나쁜 성분을 빨아들여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환기를 잘해도 창문과 창틀이 깨끗하지 않다면 환기 시 창문이나 방충망 등에 붙어있던 먼지들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창문과 방충망 청소도 잊지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겨울철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너무 과도하게 난방을 하기보다는 적정 온도 18에서 20도를 유지하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이상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적정 습도를 잘 유지해야 따뜻한 열기를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고 호흡기와 기관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환기 잘 하셔서 맑은 공기로 건강 지키세요. 보통 덥고 습한 여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식중독. 하지만 겨울철 유독 위험한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활동성이 강해서 11월에서 3월까지 주로 겨울철에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에서 2일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와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2에서 3일 동안 증상이 지속되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대장염 등 장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염된 음식과 식기류입니다. 주로 익히지 않은 조개류, 채소, 과일 등을 먹고 감염이 되는데요. 특히 어패류의 체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 굴이나 생선을 날것으로 섭취하게 되면 노로바이러스가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기류를 이용해 그대로 조리할 경우 오염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노로바이러스는 60도의 온도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고온에서 식기류 소독과 청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감염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는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손이 주된 감염 원인입니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습관화하고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한 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 드시는 게 좋고요.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조리도구도 85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하고 조리 시 생선이나 고기, 채소 용도로 조리기구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본 뒤에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리는 게 좋고요. 또한 주변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으면 접촉을 금하고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 시에는 개인 식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된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상 예방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